여기 깊은 충격에 빠진 미국의 싱크탱크 요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정보를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한 총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의 공세,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놀라운 대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히 연락을 취해온 순간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는데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통령 참모들조차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 총리는 왜 그토록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에버렛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세게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코트를 꽉 여미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봤어요. 현대식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전통 사찰 지붕들이 살짝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건 5년 만인데 도시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때 제 전화가 진동했어요. 또다시 시위와 관련된 뉴스 속보였죠. 차를 기다리며 추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처 건물에 설치된 온도 표시판에는 영하 2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추웠어요. 에버렛 씨 맞으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온 기사 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깔끔한 검은색 차로 서둘러 걸어갔어요. 민호가 공항을 빠져나갈 때 그의 손이 운전대에 단단히 얹혀 있는 게 보였어요. 요즘 사람들 모두가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교통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또 시위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흘 전 친구 한종민에게서 받았던 급한 전화를 떠올렸어요. 지금은 한국의 임시 국무총리가 된 친구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임스, 내 도움이 필요해. 그가 말했었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야당은 단지 우리 정부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민주주의, 동맹, 모든 걸. 지금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고 있을 때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모든 고가도로에는 시위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어떤 건 새로운 선거를 요구했고 또 어떤 건 한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문구가 곳곳에 있었는데 각 단체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민호가 라디오를 켰고 저는 한국어로 된 뉴스를 들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좀 녹슬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야당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대요.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세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 일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죠. 도심에 들어오자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원래라면 쇼핑객들로 붐볐을 거리들이 경찰차들로 가득했어요. 선팅된 창문 너머로 보니 학생들이 말아둔 플래카드를 들고 걷고 있었어요. 아마도 시위 현장으로 가는 길이겠죠. 저기 보세요, 에버렛 씨. 민호가 광화문 광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낮인데도 광장에는 촛불이 수천 개나 밝혀지고 있었어요. 광장에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가족들, 팔짱을 끼고 걷는 노부부들, 정장 차림 그대로인 직장인들까지요. 그들은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서서 촛불과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어떤 고함 소리보다도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제 전화가 다시 진동했어요. 한 총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방금 네가 도착했다는 얘기 들었어. 바로 용산으로 와.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저는 광장에서 점점 커지는 군중을 바라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또 다른 업무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제가 대사관에서 일했던 시절 5년 동안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어요. 우리 차는 용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저는 한 총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야당이 도전하는 건 단순히 그의 정부가 아니라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방식 자체였어요. 그들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서로가 가장 필요할 때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죠. 민호가 차를 멈추며 보안 검색소에 도착했어요. 게이트 너머로 용산의 특색 있는 파란 기와가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 안 어딘가에서 한 총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넥타이를 매무새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확인했어요. 경비원이 제 여권을 돌려주며 통과하라고 손짓했어요. 차가 정문 앞으로 다가갈 때 계단 위에 서 있는 한 총리가 보였어요. 멀리서도 그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평소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벌어질 일들이 한 총리의 미래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였죠. 제가 용산의 긴 복도를 걸어가며 경호원을 따라가는데 제 발소리가 반들거리는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보안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뜻한 빛을 드리웠지만 내부의 긴장감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한 총리의 집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어깨가 굳어 보였어요. 뒤에서 봐도 최근 몇 주 동안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평소 깔끔했던 그의 정장이 살짝 헐렁해 보였고 완벽했던 자세도 피로로 인해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제임스, 그가 뒤돌아보며 피곤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맙네. 그는 전통 한국차가 놓여있는 편안한 응접 공간을 손짓하며 권했어요. 구수한 보리차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와 마주 앉으며 그의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을 봤어요. 얼마나 오래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약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 둘의 잔에 차를 따랐어요. 잠? 기억도 안 나는군. 눈만 감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네. 그들은 내가 독재자라며 불법적으로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섬세하게 퍼지는 걸 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가장 우려되는 게 뭐예요? 제가 물으며 차분히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자고 했어요. 한 총리는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며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대학 시절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때도 그가 이렇게 행동하곤 했던 게 떠올랐죠. 7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신뢰를 쌓으려고 애썼네. 예전엔 얼마나 상황이 긴장됐었는지 기억하나? 무역 분쟁, 역사적 갈등,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들. 그는 잠시 멈추며 희끗한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적인 대응까지.
저는 신문에 실렸던 외교적 성과를 축하하는 기사들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야당이 그 모든 걸 되돌리려 한다는 거죠. 이미 국제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네. 그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따옴표를 그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외교적 언어로는 그걸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뜻이지. 이재명은 자꾸 주권 독립이나 미국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식의 말을 해대고 있어. 그는 다시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대중들은 그런 말이 멋있게 들리니 열광하지. 하지만 더 큰 그림은 보질 못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총리가 화면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 여론조사 결과야. 하룻밤 새 지지율이 3%나 더 떨어졌네. 그는 마치 그것에 대인 것처럼 폰을 책상 위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잔을 잊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 총리님, 국민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해요. 구호나 수사적인 말들,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그는 두 손을 벌리며 말했어요. 내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하면 야당은 내 말을 왜곡해. 내가 워싱턴과 도쿄만 생각하고 서울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네.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내 국민들이 내가 한국의 이익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그림자가 바닥에 춤추듯 스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한 총리를 단순히 총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지키려 애쓰면서도 적으로 몰리고 있는 한 애국자로 보게 됐어요. 이야기를 바꿔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제안했어요. 동맹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동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득을 주는지 보여주는 거죠. 실제 사례와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말이에요. 한 총리의 눈빛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보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본산 재료와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이 협력 덕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직업이 이런 국제 협력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한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보 문제도 있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추상적인 외교 협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보 혜택으로 말이죠.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한 총리의 비서가 급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현실은 우리가 전략을 짜는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었죠. 한 총리가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12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희망과 꿈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 최선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국제협력과 민족적 자부심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한국을 만드는 데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일이었어요. 한 총리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제임스, 이번 일 좀 도와줘야겠네. 야당은 간단한 메시지로 위험한 생각들을 퍼뜨리고 있어. 우리는 진실로 맞서야 해.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지. 저는 오래된 친구를 바라보며 그의 책임감의 무게와 옳은 일을 하려는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제가 말했어요. 자, 시작해봅시다. 저는 한 총리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주황색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 거리에는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숨결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뭔가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한 총리님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시면서 가끔 휴대폰도 확인하셨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논의했어요. 야당의 세력이 매일 강해지고 있었고 둘 다 그들이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한 총리님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고요한 방을 칼로 가르듯 날카롭게 울렸죠. 총리님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치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전화를 받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오늘 밤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야당이 국회에서 내 불신임 투표를 추진한다고 해요. 나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속이 철렁했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완전히 혼돈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물었죠. 투표는 밤 9시에 시작합니다. 그가 답하며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우린 국회로 가야 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나 휴대폰 플래시를 들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요. 국회 건물에 도착했을 땐 경찰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니 2개의 분명한 집단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 총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태극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외치는 야당 지지자들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국회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의원들은 자리를 오가며 빠르게 격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기자들은 벽을 따라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당 지도부는 한쪽에 모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표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내가 미국과 일본에 너무 가깝게 일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한 총리님이 조용한 구석을 찾아 저와 대화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통 한국 시민들보다 외국 동맹을 더 신경 쓴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저는 그들의 전략을 이해했어요. 사람들의 외국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총리님이 미국과 일본과 협력한 덕분에 지역의 평화가 유지됐고 한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일찍 깼어요. 야당이 한 총리를 향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중을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거든요. 서울 거리를 걷는데 새로 나온 캠페인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한 총리가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과 악수하는 사진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 총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람인가?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 총리가 한국보다 다른 나라들을 더 신경 쓴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는 거였죠. 호텔방에 들어와 TV를 켰는데 모든 채널이 아침에 있었던 야당 의원의 연설을 틀고 있었어요. 이 의원은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생활비를 내기도 힘들어하는데 한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데 그는 외국 기업에 유리한 거래만 하고 있어요. 이런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용산으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어요. 용산에 도착하니 경비가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어요. 경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제 신분증을 확인하는 손길도 더 조심스러웠어요. 한 총리는 집무실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했고
컴퓨터 옆에는 빈 커피잔이 3개나 쌓여 있었어요. 나를 우리 국민의 배신자로 몰고 가고 있어. 한 총리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강력한 국제관계는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우리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고 안보는 동맹에 달려 있잖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 대사관의 라함 이매뉴얼 대사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어요. 제임스,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싱턴이 긴장하고 있어요. 한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음 정부가 중국 쪽으로 기울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협력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고 있어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한 총리도 듣게 했어요. 대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일본 총리가 방금 해리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역사 문제, 기술 협력, 안보 협력에서 이뤄낸 진전이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 총리의 홍보팀과 몇 시간을 보냈어요. 국민들에게 왜 국제관계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지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무역협정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안보 동맹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지, 기술 협력이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야당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요 도시마다 집회를 열었고 한 총리가 외국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를 조사하자는 국회 동의안을 끝도 없이 제출했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한 총리가 한국 이익에 해를 끼치는 비밀 거래를 했다고 했죠. 어느 저녁 홍대 근처를 걷다가 대학생 몇 명이 휴대폰으로 야당 연설을 보고 있는 걸 봤어요.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 우리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의존하게 된 거 아닐까? 그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독립성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한 알았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완전히 홀로 설 수 없다는 걸요. 한국의 기적,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의 변화는 세계와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고립된 게 아니었죠. 압박은 계속 커졌어요. 한 총리 지지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과 거리를 두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 총리는 거부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정치적 게임을 할 수는 없어. 한 총리가 어느 저녁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보며 저에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어야 해. 내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내 자리를 잃어야 한다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왜 제가 그를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한 총리는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긴박해졌어요. 야당은 모든 국제협정을 동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한 총리의 당 소속 의원들은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한국 투자를 미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한 총리팀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앞으로 몇 주가 한 총리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의 세계 속 위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방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세계와 연결된 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길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희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에 섰어요. 겨울 해가 저물며 하늘은 주황색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광장은 이제 달라 보였어요. 평화롭고 거의 조용하기까지 했거든요. 몇 주 전만 해도 수천 명이 촛불을 들고 변화를 외치던 곳인데
이제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몇몇 학생들만 보였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하니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땐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질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광장을 걸으며 시위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어요. 가로등 기둥에 아직 붙어있는 몇 개의 시위 표지판과 인근 건물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현수막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중앙 분수대 근처에 사람들이 놓아둔 신선한 꽃들이었어요. 대규모 시위는 끝났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몇 주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대규모 촛불 시위 사진들, 가족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몇 시간씩 함께 서 있던 모습들, 학생들이 평화로운 행진을 이끌며 대중가요를 부르던 동영상들, 비 오는 날 젊은 경찰관과 우산을 나누던 할머니의 사진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마지막 밤을 맞아 한 총리가 용산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식당으로 걸어가며 그분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 동안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머리에는 새치가 늘었죠.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더 강하게 싸우는 대신 더 잘 듣는 법을 배움으로써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제임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총리가 말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면 여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식당 주인이 김치찌개가 담긴 뜨거운 뚝배기를 가져왔어요. 매콤한 냄새는 한 총리와 제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늦은 밤까지 전략을 논의하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죠.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중요한 걸 배웠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투표나 연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걸요. 한 총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를 휘젓기 시작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들은 폭력이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종종 정치적 위기 때 분노와 싸움으로 치닫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가장 강한 시위는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헌신, 그리고 희망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몇 주 전 에마누엘 대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걱정이 불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 위기 동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걸어 다녔어요. 밤의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고대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작은 공원에선 젊은이들이 모여 즉석 커피를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지 않았고 의견이 달라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나며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위기와 용기를 동시에 목격했던 그 도시가 이제는 건물들과 도로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턴처럼 보였지만 저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가지고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한 나라가 가장 큰 도전을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리더니 한 총리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친구.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야기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배운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벌써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할 때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간성을 잊지 않을 때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한국은 분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지혜와 품격으로 대면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책 이반자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변화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했죠.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 광화문 광장에서 수천 개의 촛불처럼 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한국의 강인함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충격적인 발견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한 시민이 자신의 집 우편함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미국의 한 선거 감시원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20년간 선거 관리 업무를 해왔다는 그가 이번에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며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한 주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발견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국가가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증거가 발견된 것이며 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어지럽혀진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텅 빈 커피잔과 여기저기 흩어진 신문들은 또다시 늦은 밤까지 연구에 매달렸던 흔적을 보여줬죠. 저는 로버트 스터링이에요. 호주 출신의 탐사 기자로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K-팝 스캔들에서 국제 무역 분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써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 컴퓨터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미국 선거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보고서였죠. 저는 김치볶음밥을 반쯤 먹다 만아침 식사를 옆으로 밀어놓고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로버트, 뉴스 봤어요? 제 전화가 진동하며 서울타임즈에서 일하는 동료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지는 항상 딱 맞는 타이밍에 연락하는 재주가 있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답장을 쳤어요. 근데 이 선거 보고서들 뭔가 이상해요.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사물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1980년대에 힘들게 민주화를 이뤘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종종 나이 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보곤 해요. 제 고향인 멜버른에서는 투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지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이 보고서들이 제 시선을 끌었던 거예요. 뉴스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마치 정보원이 진실을 숨기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요. 저는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주요 언론사들은 이 선거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기본적인 투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파트 아래로는 점점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졸린 직장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은 학원에 가려고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고요. 서울의 일상은 평소처럼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알아낸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들어 호주에 있는 제 편집자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하루를 시작할 즈음사라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사라, 제 과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좁은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어요. 아침 햇살이 이제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 선거의 이상 징후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걸 독특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잠시 조용했어요. 제 직감이 되게 맞다는 걸 그녀도 알았죠. 자세히 말해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강남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 너머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미국이나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 세계적인 거죠.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에서 선거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은 모두에게 미쳐요. 여기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없이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사라가 마침내 말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로버트. 선거 관련 이야기는 복잡할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를 이미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게 저한테 이점이 될 거예요. 아시아와 서양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잠시 서 있었어요. 아래로는 서울이 완전히 깨어난 모습이었어요.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멀리 도시를 둘러싼 산들은 아침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이야기가 뭔가를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했어요. 미국인이나 호주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믿는 모두를 위해서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힘들게 싸워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따끔거릴 정도였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옆에 쌓인 서류더미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어요. 몇 시간 전부터 커피는 식어버렸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이 저를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헤리티지 재단,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또 다른 보고서를 스크롤했어요. 호주 출신 기자로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 정치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속이 뒤틀리는 걸 참으며 뭔가를 파헤치고 있었죠.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모든 건 미국 우선연구소 아메리카 퍼스트 인스티튜트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미국 선거 시스템 관련 문서를 보내주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정책 보고서겠거니 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시할 수 없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문서들은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투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몇몇 주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투표가 가능했어요. 또 다른 주에서는 우편 투표지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로 발송되기도 했고요. 한국 동료들이 예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얘기를 해줬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메신저 앱을 열어서 시드니에 있는 편집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라, 내가 뭘 발견했는지 믿기 힘들 거야. 미국 선거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의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않아. 그녀는 거의 즉각적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계속 파봐, 로버트. 근데 조심해야 해. 이거 민감한 주제야. 저는 노트를 꺼내서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를 갔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전히 올라있는 오래된 유권자 명부. 해킹이 가능한 투표기계. 보안이 부실한 투표함. 실제 주민 수보다 등록된 유권자 수가 더 많은 카운티들.
조사를 계속할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가 선거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1980년대에 그걸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알잖아요. 서울의 옛 민주화 운동 현장을 지날 때마다 그 역사의 무게를 느끼곤 했어요. 2024년에 트럼프가 승리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의 팀이 선거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악용될 수 있는 허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정말 눈에 띄었죠. 여기서는 모든 유권자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투표함은 24시간 CCTV로 감시되고 있었어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서 제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 기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타자를 치는 제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선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었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사라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기사 언제까지 낼 수 있어? 책상 위에 퍼져 있는 메모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정보들이 다 합쳐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내용이 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선거 보안 전문가들의 보고서도 함께 열려 있었어요. 각 문서마다 하나씩 새로운 조각이 추가되고 있었죠. 이틀만 주세요. 제가 답장을 썼어요. 이번 이야기는 완벽해야 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섞여서 이 도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국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예요. 하지만 제가 미국 시스템에서 발견한 문제들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게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제가 써온 기사 중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지도 몰랐어요.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미국 우선 연구소에서 또 다른 문서를 보낸 거였어요. 첨부 파일을 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은 길어지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국의 결함 있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그걸 할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서울의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도시의 고층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미국 선거법의 최신 변경 사항들에 대한 문서들로 가득했어요. 호주 출신의 기자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저는 각기 다른 나라들이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독특한 시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조사 중에 발견한 것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2022년과 2024년에 분주했던 선거철로 여러분을 데려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TV 토론에 주목하고 있었을 때 그 뒤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주들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변경이 아니었어요. 이전 선거에서 발견된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죠. 조지아주의 한 주 의원인 사라와 영상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녀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집을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법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거죠. 그들이 도입한 변화들은 실용적이고 이해가 가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규정을 만들고 투표를 집계하는 과정에도 명확한 단계를 정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정말 끌었던 건 트럼프의 법률팀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백 명의 변호사, 선거 전문가들,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멋진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23만 명의 선거 감시자를 훈련시켰다는 점이에요. 이 숫자는 올림픽 경기장을 세게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예요. 이 감시자들은 교사, 간호사, 사업가, 은퇴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선거 때 제가 봤던 시민 참관인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거였죠. 저는 몇 주 동안 이 감시자들을 인터뷰했어요. 미시간주의 은퇴 교사인 마리아는 개표 과정 동안 12시간 동안 앉아서 모든 투표용지가 올바르게 처리되는지 지켜봤다고 했어요. 힘들긴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시자들은 분명한 지침을 받았어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문제가 보이면 보고하라는 거였죠.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면 빨간 깃발을 올릴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수천 쌍의 추가적인 눈이 모든 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본 셈이에요. 서울에 있는 제 책상에서 저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연결지어 봤어요. 새로운 법, 법률팀, 그리고 수많은 감시자들, 이 모든 것들은 더 큰 그림의 일부였어요. 모든 투표가 올바르게 집계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거였죠. 제 한국 이웃들이 그들의 민주주의 과정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이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위스콘신에서 선거 감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걸 알게 됐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를 지키는 것이다.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는 것에 달려 있다. 물론 변화는 항상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이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감시자들이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추가적인 단계를 밟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몇 달간의 조사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선거의 정직성을 위한 싸움은 단순히 법과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투표를 통해 들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태평양을 건너 서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제게는 그들의 헌신이 정말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장의 메모를 정리할 즈음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아리조나의 한 선거 감시자인 톰이 보낸 메시지였죠.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요? 손자들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선거 시스템을 물려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두 번의 선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서울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글을 마무리했어요. 내일은 외국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 즉 법률가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23만 명의 감시자들을 생각하며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지키려 한 그 소중한 것, 바로 민주주의의 정직성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호주 출신 기자로서 한국에 살면서 저는 선거 문제는 주로 내부적인 문제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발견한 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느 저녁 동네 비빔밥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워싱턴에 있는 연락처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로버트, 이걸 꼭 봐야 해요. 그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서둘러 식사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파일들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에 조용히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선전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교하고 교묘한 방식이었죠. 그들은 첨단 기술과 치밀한 계획을 이용해서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혼란과 의심을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이 뉴스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항상 이 강력한 이웃 국가에 대해 경계해 왔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바다를 건너 미국 선거까지 개입할 수 있다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규모로 열릴 예정이었죠. 제가 집회 현장에 서 있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도 있었는데 그는 늘 그렇듯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극적인 발언들로 주목을 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로 사로잡은 건 브라질 대통령 안드레스 실바가 무대에 올랐을 때였어요. 실바 대통령의 등장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남아메리카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북미의 선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니 이건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위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바 대통령이 연설에서 힘찬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공격받으면 모든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연설이 끝나자 군중은 조용해졌고 그의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집회 동안 저는 몇몇 한국 시민들을 인터뷰했어요. 김 씨 아주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국 선거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떡해요? 또 대학생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고 배워서 투표 시스템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은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서 후보자나 투표 절차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또한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시도했는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시도는 강화된 보안 덕분에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과 사진이었어요. 과거에는 티가 나는 조잡한 가짜들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진짜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발전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가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놓는 가짜 자료들이었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모든 정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기자로서 추측이나 루머를 퍼뜨릴 순 없었거든요.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선거 관리인, 정보 분석가들과 인터뷰하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갔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국의 개입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한국은 첨단 기술과 외부 위협을 다룬 경험 덕분에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막아내는 특별팀을 운영 중이었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투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런 발견들을 기사로 쓸 때 저는 최대한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건 정치인이나 전문가만 알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이 위협에 대해 알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 조사가 제 세계 정치에 대한 시각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깨닫게 돼요. 선거는 이제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가 기술과 진실을 무기로 삼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전장이 되어버렸어요. 서울에서 열린 집회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났어요. 수많은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국경을 넘어 지식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있었죠. 기술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한강에 비친 도시 불빛을 보며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는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분명 현실이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결의도 똑같이 현실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그걸 해낼 것이냐는 거였어요. 서울에 있는 제 책상에서 미국의 세 주가 얼마나 다르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지켜봤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보고서들이 가득했는데 각 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를 처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각 주에서 발견한 것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마치 같은 무대에서 서로 다른 세계의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엄격하지만 체계적이었어요.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없으면 투표도 없다 라는 말이 투표소 직원들의 기본 원칙이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투표소 직원으로 일하는 마리아 첸을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모든 유권자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안전하게 저장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투표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걸 알면 안심하더라고요. 애리조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5시간, 6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투표 결과 집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주 화요일부터의 투표를 아직도 세고 있습니다. 한 선거 관계자가 비디오 통화 중에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가 이미 금요일이었어요. 이런 지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화를 냈어요. 펜실베이니아는 그 중간쯤 되는 모습이었어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떤 카운티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다른 곳은 전자투표기를 사용했어요. 어떤 곳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어떤 곳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치 요리사가 각기 다른 재료로 같은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를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를 제 일기장에 적으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거든요. 모든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는데 보통 15분이면 끝나요. 긴 기다림도 없고 규칙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일도 없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모든 곳이 이렇게 깔끔하게 선거를 운영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선거를 연구하는 단체의 보고서를 며칠 동안 샅샅이 뒤졌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선거 당일에 바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몇 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했어요. 어떤 지역은 모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지만 다른 곳에서는 직접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어요. 마치 각 주가 자기만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은 걱정스러운 패턴도 보였어요. 애리조나에서는 일부 투표기가 몇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았어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일부 카운티가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를 집계할지 말지 합의조차 하지 못했죠. 캘리포니아는 문제는 덜했지만 엄격한 신분증 규칙 때문에 합법적인 유권자가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의 김 박사님과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 선거 전문가였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죠. 그래서 모두가 뭘 기대해야 할지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로 써보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지루한 규칙과 규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문제를 쓸 때마다 가능한 해결책도 같이 적었어요. 투표소 직원들에 대한 더 나은 교육, 신분증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규칙, 더 빠른 투표 집계 방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투표기 같은 것들이요. 헤리티지 재단의 선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의 점수가 다르게 나왔어요. 캘리포니아는 보안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투표 접근성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애리조나는 투표 집계 속도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지만 부정 방지 면에서는 잘했다고 평가받았어요. 펜실베이니아는 점수가 들쑥날쑥했는데 그만큼 시스템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 책상 위에 펼쳐진 메모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제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투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계되는지가 핵심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살든, 애리조나에 살든, 펜실베이니아에 살든, 아니면 여기 한국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서울의 노을이 제 사무실 창문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최신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선거 시스템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결국 좋은 선거가 모든 민주주의의 기반이니까요. 어느 나라에 살든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서울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연구 논문과 인터뷰 노트들이 쌓여 있는 사이, 저는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드디어 제 기사를 완성할 모든 조각을 모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느라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이번 기사는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진실은 항상 간단하지 않다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몇 년 전 시드니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멘토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호주 출신 기자로서 서울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각 나라가 선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는 게 참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완벽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복잡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최근 선거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는데요. 모든 표가 정확히 집계되도록 새로운 규칙들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닮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선거 감시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자원해서 투표소를 지키고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미국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거 감시원으로 등록했어요. 이건 서울 올림픽 경기장을 4번이나 꽉 채울 수 있는 숫자예요. 이런 감시원들은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 같았어요. 부정이 없도록 지켜보고 모든 투표가 공정하게 집계되도록 돕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인터뷰했던 김씨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선거 감시원으로 일했던 분이었는데요. 민주주의는 소중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듯이 민주주의도 지켜야 해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알아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진짜 유권자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어요. 사진이 있는 특별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마치 투표 전용 여권 같은 거였어요. 이런 신분증은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이 진짜 유권자라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기술이 선거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곳에서는 컴퓨터로 표를 집계하고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표를 세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과 옛날 유선 전화기를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통화는 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미국 각주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점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은 주마다 선거 방식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한국의 각 지역마다 전통이나 관습이 조금씩 다른 것과 비슷했어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들은 각각의 규칙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가장 좋은 선거 방식을 찾기 위한 거대한 실험 같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과거 선거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고, 앞으로 선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든 아니든 그의 행동이 선거 보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세계적으로 촉발시킨 건 분명했어요. 조사 중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사에 포함했어요. 애리존에서 처음으로 투표한 후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를 마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던 후안이라는 청년도 있었고요. 서울에서 노인들이 투표 기계를 사용하는 걸 도운 대학생 민지도 있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선거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줬어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본 희망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도 글을 썼어요. 두 나라 모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고, 선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마치 정원처럼 꾸준히 가꾸어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면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서울이든 시애틀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느끼는 거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복잡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전했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내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 기사를 읽고 선거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알게 되겠죠. 작업을 저장하고 일어나 몸을 쭉 펴면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지도가 생긴 셈이에요.